오키나와 미 해병대 9,000명이 괌으로 이전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왜 주일미군의 핵심 전력을 괌으로 뺄까? 지금 미군이 생각하는 건 만약에 중국과 전쟁이 발발하면 한반도가 됐든 일본이 됐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이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나 여러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주한미군이 빠진다면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병력이 안전한 곳에 가 있어야 된다. 미군의 많은 주요 직급의 지휘관들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한다. 중국군은 우리나라 군대하고 다릅니다.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의 군대예요. 당이 명령하면 그대로 이제 수행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대만 포위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저거는 이제 여차하면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한국에 대한 경고로 보기에는 사실 좀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고, 그것보다는 지금 미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2월에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는데 퍼거슨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미국이 처해 있는 현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미 정부가 미 국채 이자를 지급하는 비용이 미 국방비를 초과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퍼거슨의 법칙이 뭐냐, 이런 국채 이자를 지급하는 비용이 국방비를 추월하게 되면 미국이 강대국의 지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거든요. 지금 잘 보시면 미국이 기존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처럼 우리가 너희들 다 돌봐줄 수 없다. 그러니 동맹국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국방비를 증액해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과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이제 동맹국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격자형 동맹 체계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 격자형 동맹 체계가 뭐냐면 이제는 이제 미국과 동맹국들이 거의 같은 동등한 위치로 서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미국이 다 해줬지만 지금 동맹국들이 이런 걸 좀 해줘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사실은 뭐 트럼프 2기 행정부 전인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계속 이제 강조가 됐던 것들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방위 분담금이나 뭐 국방비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충돌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동맹국들도 그런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토 수준, 뭐 GDP 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도 5%를 지출로 하는 국가는 없어요. 보통 이제 뭐 1%, 2%,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폴란드가 한 4% 이상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복지나 교육 이런 거겠죠. 이제 국방비를 증액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런 부분에 손실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국이 뭐 그런다고 해서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납세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5%는 사실 어느 나라든 무리예요. 하기 쉽지 않아요. 뭐 2%, 3% 정도는 우리나라도 뭐 2%는 이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3%까지는 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 현재 한 28,500명 정도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얘기를 했었죠. 거의 뭐 한국이 무임승차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2기 행정부도 아마 비슷한 요구를 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병력도 일부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4,500명 지금 줄인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게 과연 4,500명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 수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미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 육해공군, 해병대, 뭐 우주군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낭비되는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든 절약을 좀 하려는 게 강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미군 개혁에 타깃이 되고 있는 게 미 육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 육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미 육군
육군, 특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에 대한 감축이 당연하게 일어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지금 병력을 감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례로 지난해 12월 말에 주일미군 가운데 이제 대범을 차지하는 게, 주일미군의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건 대부분 이제 미 해병대가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키나와에 한 19,000명 정도의 미 해병대 병력이 있는데, 이 가운데 9,000명이 이제 괌으로 이전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럼 왜 주일미군의 핵심 전력을 괌으로 뺄까? 지금 미군이 생각하는 건, 만약에 중국과 전쟁이 발발하면 뭐 이게 한반도가 됐든 일본이 됐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이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나 여러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다 안전한 괌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워놨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 주한미군이 빠진다면 두 가지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병력 감축이 필요한 부분, 전반적으로 미군의 병력 감축이 좀 필요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병력이 안전한 곳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녹화하는 날 또 마침 들어섰고, 여러 대응 방안들을 구상을 아마 할 걸로 보여집니다. 방위 분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어떻게 이걸 상쇄를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이제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인도 태평양 지역 미군의 각종 무기 체계들의 MRO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MRO라는 게 보통 이제 유지 보수 관리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뭐 미해군 MRO 사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 미군군의 뭐 전투기라던가 각종 군용기에 대한 뭐 정비를 우리가 대신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미 육군에 쓰는 뭐 전차 장갑차 이런 장비들을 MRO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잘 해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방위 분담금 없이도 미국의 요구를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헤그세스 장관이 그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제 중국 관련된 굉장히 센 발언들을 했거든요. 거기서도 또 이제 언급이 됐죠. 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주한미군 병력 감축과도 이게 사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지금 미군의 많은 이제 주요 직급의 그런 지휘관들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한다.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미국이나 미국 정부나 미군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군사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좀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아마 이제 새 정부가 가장 직면하게 될 좀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그거에 대비한 여러 가지 플랜들을 짜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나라는 사실 크게 이걸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저도 이제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뭐 미래 일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에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플랜 B들은 짜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대비책들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0% 이상은 봐요.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런 중국군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군사적인 훈련이나 연습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대만 포위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저거는 이제 여차하면 중국군은 우리나라 군대하고 다릅니다.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의 군대예요. 예를 들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이 명령하면 그대로 이제 수행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이게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의 군대하고는 좀 차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공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규모 드론 전쟁이 됐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한 공격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해서 러시아에 있는 비교적 우크라이나 가까운 지역을 타격하는 데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이 한 1년은 넘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 러시아 극동 지역, 특히 우리 한반도와 가까운 지역까지 이 드론을 컨테이너에 위장해서 배치한 다음에 시점을 맞춰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미래전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번 공격에 사용된 드론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러시아의 4곳의 공군기지에 있는 전략 폭격기들만 골라서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전에 주는, 특히 지금 이제 미래전 관련돼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 한 걸음 다가왔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드론이 한 117대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드론들이 그야말로 러시아의 가장 귀중한 군사 자산인 전략 폭격기 41대를 사실상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불타기도 했고, 일부는 파괴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따르면은 러시아 측 피해 규모가 한 70억 달러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우리 원화로 한 9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게 대당 보통 이 전략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정도 하는데 그야말로 몇백만 원 혹은 몇십만 원짜리 드론에 의해서 파괴가 된 거예요. 가성비로 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전략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폭격기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략 폭격기들은 핵무기를 운용하는 폭격기예요. 근데 이런 폭격기들이 이렇게 드론에 의해서 그것도 활주로 상에서 아주 손쉽게 공격당했다라는 거는 향후에 이런 일들이 어쩌면 자주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트럭의 이런 컨테이너 윗부분에 이 소형 드론을 숨겨놓고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이게 배치를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외국의 출입경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항만이나 공항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컨테이너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들을 거칩니다. 근데 러시아는 그런 검사들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경 출입과 관련된 이 구멍이 하나 뚫린 게 지금 러시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군 정보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전술들을 지금 이 러시아 영내에서 펼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볼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러시아 인사들을 암살한다던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제 우리로 치면 약간 대기업 같은 느낌이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전쟁을 풀어나가는 데는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다음에 변화를 하죠.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군 정보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지? 할 정도의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계속 러시아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소형 드론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잘 보면 소형 드론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군 기지에서 출발해서 직접적으로 목표물을 때리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매복해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작동 중인 드론들이 풀숲이나 이런데 조용히 착륙해 있다가 갑자기 떠서 공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세계 여러 나라 군대의 드론 전술을 만드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래전 어차피 이제 드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그런 드론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대한 것들은 사실상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 다 이제 제2차 평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대규모 드론 공격이 발생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러시아가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2차 협상도 포로 교환 정도로 사실상 이제 결렬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술을 잘 보면 러시아에 심대한 피해를 줘서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도 이제 평화협상이 이루어지겠지만, 우크라이나는 계속적으로 러시아의 예를 들어서 반전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규모 공격들을 계속 실행할 것 같고, 굉장히 이제 비대칭적인 방법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이제 군사력이나 무기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우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우크라이나는 비대칭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비대칭적 공격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러시아군의 핵심 자산만 쪽집게식으로 골라서 때렸다는 점에서 외신에서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전쟁의 규칙이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들은 보통 다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한 드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일종의 이제 트로이의 목마처럼 이 컨테이너에 숨겨서 러시아 중요 군사기지 인근에 이런 컨테이너를 배치한 다음에 같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서 러시아군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최소화시켰다라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공격은 인공지능 드론에 의한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 러시아 군의 이 전략 폭격기를 공격하기 전에 각종 위성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떠도는 러시아에 보면 이제 항공 박물관들이 있는데, 사실 그 항공 박물관에 있는 몇몇 비행기들, 폭격기들 같은 경우 현재도 전략 폭격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드론에다가 인공지능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폭격기만 골라서 쪽집게식으로 타격이 가능했던 겁니다. 향후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과 연관된 여러 무기 체계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 사례가 굉장히 이제 좋은 예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인공지능 관련돼서 지금 이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게 인공지능 온 디바이스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기업들이 이제 공동으로 K 온 디바이스 반도체라는 걸 지금 하려고 하는데, 향후 전쟁에서는 인공지능이 적용된 무기들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제 K 온디바이스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이냐, 그리고 학습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좀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마침 녹화한 날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날인데, 지금 이제 새 정부에 많은 기대도 있지만, 사실 이제 처해 있는 현실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외교 안보적으로 우리가 다뤘지만, 이제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철수라든가, 방위 분담금 압박,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과 좀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굳건한 한미 동맹이 중요하긴 하지만 미중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감을 갖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새 정부가 겪어야 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지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사실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보통 허니문 기간이 있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이제 허니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향후 5년간의 미래 안보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 그래서 이제 정파와 상관없이 새 정부의 이런 외교 안보 정책을 좀 유심히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